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손주를 돌봐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는 여자입니다. 제가 인생의 반을 넘게 살았는데 이 나이 먹어서 손자를 돌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애는 죄가 없다지만 한번 해본 거라도 육아는 여전히 힘들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애가 좀 커서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낫지만 며느리가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육아를 전적으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제게 육아를 부탁한 건 아닙니다. 며느리는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으니 어린이집이나 보육센터 같은 곳에서 아이를 받아준다고 하면 그쪽에 돈을 주고 맡기겠다고 했는데 그냥 제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제가 베이비시터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냥 제가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육아를 나서서 자처하는 시어머니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보통 아이를 맡아주면 돈을 받기도 하고 양육비를 주기도 하는데 저는 그 돈도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돈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돈도 있고 제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 돈도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키우는 손주는 조금 복잡한 사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식 선생님은 아니었고 보조 선생님이었죠. 제가 막내 동생이 있다 보니 제가 중학생일 때도 막내 동생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고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장에서 일하긴 죽어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은 언감생심이고 돈은 벌어야겠고 부모님도 제가 얼른 돈을 벌길 바라셔서 그런지 이왕이면 남들 가는 공장 그냥 들어가지. 거기서 기숙사도 제공해준다며. 나쁘지 않잖아. 돈 좀 번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절 설득하곤 하셨죠. 하지만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공순이는 되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또 하고 싶은 건 없고 사춘기 때 할 짓을 나이 20 넘어서 하니 제 자신이 참 한심하더군요. 그렇게 3년을 허투루 보냈는데 그때 제게 들어온 제안이 바로 보육교사였습니다. 좋게 말해 보육교사지 어린이집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일을 할 생각이 없냐는 제안이었죠. 저는 원래 아이도 좋아하다 보니 다른 일보다는 그래도 애 보는 일이 낫다고 생각했고 애 보는데 특별한 기술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바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은 하루 종일 청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육교사라고 해서 아이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같이 놀게 될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어린이집 청소만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얼마나 저를 부려먹는지 선영씨, 여기 빗자루질 한 거야? 먼지가 수북하다. 그리고 이따가 애들 놀이 시간에 저쪽 유아방은 비어있으니까 거기 청소도 좀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점심 먹은 거 설거지도 해주고 하면서 저를 부리는데 그냥 싼 맛에 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청소부를 구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3년을 근무했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도 보고 틈틈이 공부도 하면서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어디 가서 이런 취급은 당하지 않고 적지만 돈도 벌 수 있으니 역시 사람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들은 몇 달 또는 길어야 1년이면 따는 자격증을 저는 3년이나 걸려서 딸 수 있게 됐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자격증을 받으니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지금이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 때는 대학을 가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주변에 관련 일을 하는 종사자가 없으니 시험 접수부터 공부까지 아무런 도움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한 번에 나왔고
저는 자격증을 따자마자 저를 청소부로 부려먹었던 그 보육시설에서 바로 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었죠. 다행히도 새로 생긴 한 어린이집에서 저를 채용해 주었고, 그곳에서 어린이집 급식 배달업체 직원인 남편을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중간에서 다리를 놔서 저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저희 남편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참 성실하고 한평생 저만 바라봐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고 1년 만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남편의 외모를 쏙 빼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당연히 보육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는 살림살이라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죠. 임신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가 굶어서라도 제가 먹고 싶은 걸 사다 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제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임신할 때 아내한테 잘못하면 평생 그게 흠이 된대. 그래서 임신할 때만큼은 잘해줘야 된다고 주변의 형들이 말하더라고. 그게 꼭 남편이 아니라 주변에서 조금만 상처되는 말을 해도 평생 가슴에 남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애교가 많거나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임신 때만큼은 제 앞에서 춤도 많이 춰주고 제 배를 만지면서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임신하는 내내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살았던 그때의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정말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전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산후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게 왔고,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애를 앞에 두고 먼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13층짜리 아파트에 살았고 저희 집이 11층이었는데 보따리에 애를 넣고 끌어안고 몇 번이나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쁜 생각이었죠. 그래도 그때마다 저를 잡아줬던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눈물이 나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있든 말든 베란다 문을 열고 매달렸더니, 여보 왜 이래? 여보 진정해. 제발 이러지 마.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못 챙겨서 그런 거야.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여보 제발 이러지 마. 하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라고요. 그날 남편이랑 애기랑 셋이 끌어안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 끌어안고 다니면서 병원도 다니고 친정엄마 도움도 받아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분명 치료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제 시간을 보내니까 빠른 속도로 나아지더라고요. 저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6살쯤 됐을 무렵 저도 그제야 철이 들었는지 남편과 엄마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도 한참 말을 잘하고 의사소통이 되니 키우기도 수월해졌지만 여기저기 부딪히고 돌아다니는 것 빼고는 그래도 전 갓난아기 때보단 돌보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아주 어릴 때 말고 사고 한 번 친 적 없이 참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줬습니다. 남들은 폭풍 같던 사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냐면서 서로 신세한탄을 하곤 했는데 저희 아들은 공부도 꽤 잘하고 말도 잘 들으니 걱정거리가 없었죠. 그렇게 무탈하게 아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꽤 유명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까지 잘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저도 다시 복직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출퇴근이 힘들어지면서 50대 중반부터는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하게 됐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제가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된 집에서 저를 너무 좋게 봐줘서 그런지 인터넷에 제 얘기를 좋게 적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 집 일을 마치고 나서는 여기저기서 정말 전화가 미친듯이 오더라고요.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라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1년치 예약이 전부 차서 일을 한동안 쉬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뱉어낼 때도 많았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20대 중반 애기엄마 집에 가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이모님, 제가 이모님한테 예약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임신 초기 때 연락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 진짜 이모님 아니면 다른 분 쓸 생각도 안 했으니까 무조건 이모님 잘해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 있으시다고 했죠? 혹시 그거 복사본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가 무리한 요구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집에 들락거리시는 분인데 인터넷 글만 믿고 아무것도 확인 안 할 순 없는 거 이해해 주실 수 있죠?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다음에 올 때 전부 챙겨서 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고, 그분이 요구했던 건 외에 보건증과 과거 연이 닿았던 사람들이 제게 써준 편지까지 전부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신분 확인을 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는지 제게 마음을 연듯했는데,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 근데 반찬이 제 입맛에 좀 안 맞네요. 음식 솜씨도 좋으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그냥 반찬은 제가 사 먹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청소도 좀 꼼꼼히 해주시면 안 돼요? 머리카락 바닥에 너무 많이 굴러다니는데. 물론 제가 성격이 좀 깔끔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후기 알바 이런 거 쓰신 건 아니죠? 하면서 저를 살살 비꼬더라고요. 나이 먹은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쓰겠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살림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편이 아닌 것 같네. 내가 청소업체도 아니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은 할 건데 나도 애기 보랴 반찬하랴 청소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겠어. 하고 저도 처음으로 제 의견을 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전업주부예요. 그리고 저희 집이 더럽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 그런 말 처음 듣네요. 우선 돈을 받으셨으니까 받으신 만큼은 일을 해주세요. 하더군요. 저런 신경전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심지어 저를 도둑으로 몬 사람도 있었고, 등하원 도우미를 할 때는 애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도 저한테 화를 내며 이모님! 애를 좀 잘 봐달라고 했잖아요. 이 흉터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난 거 맞아요? 이모님이랑 집에 오다가 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일을 거진 20년 정도 하면서 온갖 진상들을 다 만났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지만 미친 사람도 많다는 걸 일을 하면서 많이 겪었죠. 그 사이 제 아들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많은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을 딱 보면 대충은 느낌이 오는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 가족이 될 사람이라 그런가 인상은 선한데 말수는 적고 항상 눈을 피하니 사람을 파악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근데 뭐 아들이 좋다는데 제가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사돈이 될 사람을 만나보니 오히려 며느리보다 인상도 좋으시고 수더분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도 노후 준비가 돼 있고 며느리네 사돈들도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아들이 양가 노후 책임지느라 고생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마음이 놓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며느리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 욕심이 많은 편이었고 아들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 초반에도 제게 대놓고 어머니, 저희 부부는 아이 생각은 당분간 없습니다. 아버님께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아예 안 가질까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애는 한 번 낳아보고 싶어서 못 갖는 게 아니면 안 갖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당분간은 아이 생각 없으니 저희 부부에게 아이 강요는 말아주세요. 하고 못을 박더라고요. 전 아이 얘기를 일절 꺼낸 적도 없고 그건 부부의 문제라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먼저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집에 며느리가 처음 들어온 거라 좀 어렵다고 해야 하나? 편한 마음보다는 저도 모르게 벽을 치고 거리를 두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제가 베이비시터를 하며 만나게 된 마음이 맞는 애기 엄마가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결혼 3년이 지나도 정말 아들네 부부에게 아이 소식이 없더라고요. 저야 매일 아이를 보니까 급한 건 아니었지만 한 번은 아들이 저를 잡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말 좀 해주면 안 돼? 아니 진짜 진경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몰래 콘돔에 구멍까지 뚫었는데 얘가 이중 피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난 몰랐는데 얘가 피임약도 먹고 있었어. 이거 솔직히 사기 결혼 아니야? 처음엔 1년이라더니 일이 바빠지니까 2년이래. 근데 벌써 3년이 지났어.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면서 자기 의심하냐고 화내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좀 말해봐. 시어머니라는 게 뭐야? 그래도 며느리보단 세잖아. 엄마가 얘기하면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됐어. 내가 무슨 권리로 며느리한테 애를 낳으라고 하겠어. 그리고 애는 자기가 원치 않았을 때 태어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 난 내가 원해서 너를 임신하고 낳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부부끼리 잘 얘기해봐. 이건 엄마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하고 그 일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임신과 출산은 전적으로 여자가 결정할 문제이기에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속절없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일상은 크게 변한 게 없었죠. 그날도 최근에 일을 받아 몇 번 방문했던 집에 아이를 보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애기 엄마 저 왔어요. 저 들어갈게요 하고 방문을 열었는데 밤새 애기 때문에 잠을 못 잤는지 제가 들어와도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애기를 등에 업고 청소를 시작했고 애기 엄마가 자는 동안 쓸고 닦고 반찬까지 해두었죠. 3시간쯤 지났을까 잠에서 깬 애기 엄마가 깜짝 놀래서는 어머, 이모님 오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깊게 잠이 들어서. 죄송해요. 혼자 힘드셨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며 허겁지겁 일어나서 비틀거리는데 아이고 됐어. 좀 더 자요. 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나한테 돈 주는 거잖아. 우리가 뭐 남인가? 벌써 나도 이 집에서 일한 지 2주가 넘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얼른 자요. 하면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사실 그 애기 엄마가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그 흔한 결혼 사진도 하나 없고 애기 사진도 찍어놓은 게 없고 애기 키우는 집이라기엔 어두컴컴한 빌라에 모유수유를 하는데 맨날 라면에 인스턴트만 사 먹어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가끔 집에서 반찬도 챙겨오고 일부러 음식 재료들을 살 때도 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유기농을 사서 좋은 것만 애기 엄마한테 먹이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약속 시간이 돼서 그 집으로 갔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재민이 엄마, 애기 줘요.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이모님, 저 어떡해요? 저 애기... 아니다. 지금 저 나가봐야 돼요. 이모님, 잠깐만 아이 좀 봐주세요. 하면서 갑자기 집 밖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재민 엄마, 재민이 엄마 하고 크게 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갔고, 애기 엄마가 뛰어가는 모습을 아파트 밖으로 쳐다봤는데 갓난쟁이를 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는데 무슨 급한 일이길래 저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애기 엄마를 잡았다면 평생 제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금방 돌아오겠다던 재민이 엄마는 밤 10시가 넘어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전화를 끊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재민이 엄마를 포기하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갓난쟁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애를 안고 들어가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이 귀여운 것, 세상에 어찌 이렇게 조그맣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 속도 모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오히려 심심한 찰나에 잘 되었다며 자기가 아기 돌봐준다며 눈치 없이 좋아하더라고요. 다행히 재민이는 엄마를 찾지도 않고 처음 먹는 이유식도 잘 먹고 저희 남편이랑 잘 놀고 잘 지냈어요. 그렇게 3일쯤 지났을까? 제가 계속 연락을 했더니 그제야 제 전화를 받으면서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말씀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오래 통화를 못해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데 혹시 아기를 2달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모유 수유도 거의 끝나서 이유식 먹이셔도 될 것 같고, 뭐 저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애를 맡길 곳이 없어요. 보수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월급 통장으로 넣어드릴 테니 지금 통장 확인해보세요. 다시 연락주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통장을 확인했고 제 잔고를 확인하고는 기함을 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무슨 애를 봐주는데 1억? 1억을 보냈어. 이게 무슨 일이래? 하면서 저 혼자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이 놀라서 "뭐? 1억? 무슨 1억을 보내? 그 여자 사기꾼 아니야? 아니, 1억이면 그게 양육비지 무슨 보수야. 그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야?" 하고는 남편도 지레 겁을 먹더라고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애기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이모님, 죄송해요. 제가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통장 확인하셨죠? 딱 2달만 부탁드려요. 제가 꼭 재민이 데리러 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딱 2달만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몸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애를 보는 건 일도 아니지만 혹시나 이 여자가 애를 안 데리러 오면 어떡하나,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 와중에 애 배가 고픈지 계속 울기만 하고 남편은 애를 안고서 둥가둥가거리면서 좋다고 놀아주는데 이게 진짜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애를 버릴 수도 없고 이미 데리고 왔으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이게 말이 되냐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난리를 떨더라고요. 제가 이 돈을 받고 싶어서 받은 건 아니지만 애기 엄마가 제게 돈을 보내주면서 절대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고, 제가 봐왔던 애기 엄마는 절대 사기를 치거나 나쁜 마음을 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괜히 경찰에 신고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죠. 그리고 만약 아들 말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재민이는 보육원에 갈 게 불보듯 뻔했기에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때랑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육원이라는 곳이 제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졌기에 그냥 당분간 맡아서 키우기로 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 일을 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와서 그런지 돈 때문에 일에 쫓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만 아이를 맡기겠다던 재민이 엄마는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결국 2년, 3년이 될 때까지 제가 아이를 맡아 돌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애기 엄마가 연락을 받지 않아 초조하고 불안했다면 1년쯤 지나고 나니 애기랑 정이 들어서 그런지 남편은 정 연락이 안 오면 우리가 키우지 뭐. 애도 순하고 말도 잘 듣고 우리도 애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잖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곤 했죠. 하지만 저도 속으로 남편의 말에 솔깃하더라고요. 재민이는 제가 여태 맡은 아이들과 다르게 잘 울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밤에 깨지도 않고 정말 말 잘 듣고 키우기 쉬운 순한 아기였어요. 그리고 아기는 뭐래도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 2년이 지나니까 저도 초조해지는 마음보단 아이가 예뻐서 막상 보낼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온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아예 재민 엄마 연락이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게 애가 3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하고 들어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모님 저예요. 재민이 엄마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3년 만에 연락이 온 사람은 애를 맡겼던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재민이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야 연락을 주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세상에 전화 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재민이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애 없이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죄송해요. 이모님 제가 너무 늦게 전화드렸죠? 저 이사했어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저희 집으로 아이 데리고 와주실래요? 일이 좀 있어서 3년 동안 연락도 못 드렸는데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아이 데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딸깍 끊어버리더라고요. 더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한 번쯤은 애기 사진 좀 보여달라고 말할 법도 한데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니 정말 애기를 보고 싶긴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내일 재민이 애기 엄마한테 데려다 주러 가. 너 인사 안 해도 돼? 그래도 3년이나 얼굴을 봤는데 너도 애기 이쁘다며 하고 말했더니 됐어. 내 애도 아닌데 무슨. 나도 어쩌다 한 번 본 게 다인데 내가 그 애랑 무슨 정이 들었다고 인사까지 해. 그리고 그 여자도 웃긴다. 1억 주고 2들만 맡기겠다고 할 땐 언제고 3년이나 애를 안 데려간대. 하여간 여자들이랑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니까. 엄마 혹시라도 그 여자가 1억 내놓으라고 하면 무조건 다 써서 없다고 해. 알겠지? 하면서 투덜대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날 밤을 재민이와 함께 보내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바로 재민이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아기도 많이 컸고 더 이상은 저를 볼 일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가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펐지만 그래도 아기는 친엄마 손에서 키우는 게 맞기에 마음을 비우고 그 주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사치라는 걸 전부 그 집에 도착해서 알게 됐죠. 저는 집 앞에서 아이를 안고 가며 재민아, 이제 할머니랑 헤어지면 할머니 못 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알겠지? 할머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나중에 우리가 커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지금보다 할머니가 더 잘해줄게. 라며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집 앞에 서서 벨을 눌렀고 딸깍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3년 전보다 살이 수척하게 빠진 재민이 엄마가 오셨어요 하면서 저를 반겨줬고, 제가 아이를 넘겨주자마자 애기 엄마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는 들어오세요. 제가 식사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왜 연락을 못 드렸는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또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금방 가서 문 열어주고 올게요. 하며 아기를 안고 나간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야, 문 열어, 문 열라고 라며 웬 남자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도 애기 엄마를 따라 나갔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뭐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뜬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그건 내가 물을 말이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그래? 아니, 그리고 내가 여기 온 건 또 어떻게 알았어? 재민이랑 인사 안 한다고 해서 애기 엄마한테 데리고 왔는데 나 따라온 거야?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가운데에 서 있던 재민이 엄마는 제가 오라고 했어요. 들어와. 뭐해? 전부 말씀드려야지. 내가 말할까? 하고 이해 못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 벌어질 엄청난 얘기들을요. 아들은 터벅터벅 집 안으로 들어왔고 애기 엄마는 재민이를 안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이모님, 아니, 어머님, 재민이 이 사람 아이입니다. 제가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는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흥분한 아들은 너 미쳤어? 무슨 개소리야! 엄마, 이 말 믿지 마. 재민이가 내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야, 너 만약 저 애가 내 씨가 아니면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야? 네가 한 말 전부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냐고! 난 도저히 네 말을 못 믿겠으니까 당장 친자 검사하고 친자라고 확인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 인연이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씨. 너 만약 저 애가 내 애가 아니면 나 절대 못 참아. 당장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콩밥 처먹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키운 아이가 제 손주, 아니, 제 아들의 아이라니. 저는 멍하니 앉아있었고 제 앞에 앉은 재민이 엄마가 어머니, 저 사람도 오늘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없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서 어머님이 아기 봐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사람도 자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실은 저 사람이랑 헤어진 지는 좀 됐어요. 저도 헤어지고 나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혼자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근데 아이를 낳고 짧은 시간이지만 혼자 키우면서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도저히 아이는 제 힘으로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어머님께 재민이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써서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재민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저 사람 아들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혼하지 않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재민이 아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자기 아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친자 확인 검사서도 저 사람한테 보낼 거고 그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다 해볼 거예요. 어머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다시 제게 돌아올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라며 제 손을 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며느리가 한 명이고 손자라고는 없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둘이 됐고 생각지도 못했던 손주가 생기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제 아들이 지금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셈인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민이 엄마, 지금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재민이가 이제 새돌인데 그럼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고 재민이 엄마를 만나서 애까지 낳았다는 건데 나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아들이랑 얘기 좀 해볼게.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물었고 아들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부인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때 잠깐 눈이 돌아가서 걔를 만난 건 맞는데 그 애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진짜 미치겠네. 걔 완전 또라이 아니야? 어떻게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엄마랑 나 속이고 몰래 아이 맡긴 거 이거 솔직히 범죄 아니야? 엄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지가 흥분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정황상 재민이 엄마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직 확실한 게 친자가 아니라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일지도 모르는 상황을 무턱대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아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화가 났어요. 너 지금 이거 며느리는 알고 있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우선 재민이 엄마가 하겠다는 대로 친자 검사에서 결과 나오면 당장 며느리한테 얘기해. 아니다. 지금 당장 며느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바람 피운 거 정말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어. 친자가 맞든 아니든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다른 여자랑 정분난 거 그게 범죄야. 그러니까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내빼지 말고 일단 며느리한테 이실직고나 해. 라며 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부 얘기했고
남편 역시 참을 수가 없다면서 그날 저녁 당장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저와 남편이 찾아갈 때까지 한마디도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갑자기 들이닥친 저희 부부의 모습에 오히려 며느리가 눈이 동그랗게 떠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무리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더 이상 감싸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제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며느리 앞에서 아들은 자신이 한때 바람피운 사실을 전부 얘기했고,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자기 외에 다른 여자랑 그 짓거리를 했으니 화가 날 만도 하죠. 며느리의 그런 행동을 전 다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걸 깨달았는지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저 잠깐의 유의와 일탈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줄은 몰랐던지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상황까지 이어지니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일단 저는 재민이가 내 손주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했기에 바로 아들의 머리털을 뽑아서 재민이 엄마를 갖다 주었어요. 아들도 정말 자기 핏줄이 맞는지가 궁금했는지 제가 머리털 뽑을 때 별 저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재민이 엄마는 저희 집에 찾아와 친자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혹시라도 검사가 잘못 나왔을까봐 한 군데가 아니라 무려 3군데에 동시다발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나봐요. 모두 일치라는 검사서를 보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때 저는 속으로는 그 사실이 반가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랬던 손주가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재민이었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이면 멀쩡한 제 아들내외 사이가 파탄나는 건 기정사실이었기에 좋아할 수도 그렇다고 나빠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재민이 엄마는 저희 아들과 살림을 합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합치지 않는다면 재민이를 앞으로 안 보여주겠다고 반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며느리는 바로 저희 아들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며느리 성격상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기에 저랑 남편은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아들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를 했지만 끝까지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던 며느리였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사이가 파탄나니 한동안 술만 먹고 넋이 나간 상태로 살더라고요. 당연히 유책 사유가 모두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큰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아들은 재민이가 자기 친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부득부득 며느리와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합의가 아닌 재판으로까지 끌고 갔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혼만은 막고 싶었는지 안간힘을 썼지만 오히려 나중에 재판을 통해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민이 엄마와 바람이 났었던 게 밝혀지고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되었죠. 일이 이렇게 되자 아들 역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재민이를 자신이 양육할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너무 신경이 곤두서서 3개월 만에 살이 10kg가 넘게 빠졌고 아들 역시 15kg 가까이 살이 빠졌죠. 그렇게 이혼을 한 후 아들이 재민이 엄마랑 같이 안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둘이 눈이 맞았는지 지금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신 둘이 맞벌이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재민이를 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3년 동안 키웠기에 제 손도 많이 탔고 육아라고는 1도 모르는 아들과 새 며느리에게 맡기기 불안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 아들은 죽을 죄를 짓고도 다시 가정을 이뤘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아직도 혼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제게 잘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다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겠죠.
어렸을 때는 말썽도 안 부리고 잘 크더니 커서 저는 이렇게 사고를 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집에 새 식구가 둘이나 들어오면서 식구들은 아무도 아들 전처에 대한 얘기나 이전 결혼 생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때때로 첫째 며느리 생각이 나게 되네요. 이 기회를 통해 아들의 전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니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아도 된다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들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꼭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오늘도 저는 손주와의 육아전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맨날 남의 새끼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제 손주라서 그런지 힘들긴 해도 보람이 느껴지네요. 재민이가 어렸을 때는 며느리를 닮아서 그런지 제 아들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우리 아들을 쏙 빼닮은 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오이를 싫어하는 것과 호흡기가 약해 기침을 자주 한다는 점이 아들이랑 꼭 똑같더라고요. 그러니 더욱 정이 들고 아들 키울 때가 생각이 나 가슴이 뭉클해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아이를 돌보면서 제 손주일 거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안 해봤는데 며느리가 일을 나간 사이 제가 손주를 보고 있으니 참 아직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만큼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비난을 하신다면 그저 부모인 제게 손가락질을 하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을 준다면 우리 아들이 벌을 받더라도 재민이만큼은 무탈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익명의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 가정사를 털어놓으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런 천사 같은 손주를 만나게 된 건 어찌됐든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희 아들이 잘못해서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만큼 저도 같이 반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기막힌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